네, 이번 시간에는 정신과 중에 정신병적 장애랑 그리고 기분장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신건강의학과 파트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문제의 흐름이 이렇게 사례가 나오고요. 이 사례를 통해서 이 사례의 정확한 질환의 진단 기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핵심적인 워딩이거나 어떠한 기간에 해당될 때 이 진단 기준을 만족하는지 요거를 아시는 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약물 선택인데 약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문제에서 그렇게 크게 꼬아내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앞으로 정신과에 대한 문제에 접근할 때는 공부에 접근할 때는 이 진단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정신병적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크게 조현병이랑 그리고 이 조현병 안에 또 스펙트럼이 있죠. 이 스펙트럼 어쨌든 이 조현병이랑 vs 망상장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다 망상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조현병에 대한 이유부터 스키조프레니아, 이 조현병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현실 검증 능력이 저하되면서 망상이나 환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양성 증상에 와해된 언어까지 포함입니다. 말을 잘 못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음성 증상으로는 이제 감정이 저하되거나 아니면은 의욕이 저하되고 혹은 이제 사회적 기능이 떨어지는 사회적 위축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물론 이제 정확한 진단 기준은 요 망상이나 환각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전체 중에 두 개. 요렇게 딱 제가 지금 찍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이 6개 중에 두 개인데 그 중에 망상이나 환각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진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정신과 의사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게 선지가 막 여러 개 있을 때 딱 봐도 막 뭐 누가 날 죽이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딱 봐도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질환인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게 조현병이야 망상장애야를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현병에서 그거 핵심 워딩은 환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환각이 있으면 조현병을 찍으시면 돼요. 원래는 아니겠죠, 물론. 그 정신과 의사에서 아까 말한 뭐 이게 있지만 우리는 이 환각이 있으면 조현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사람이 이상해지면 와해된 언어나 이 사람이 좀 삐리해졌어. 말을 제대로 못하고 아니면은 막 행동이 멈춰 있다거나 뭔가 이상한 증상을 보이거나 아니면 환각이 있으면 조현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현병은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거든요. 그래서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조현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현 양상 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정신병적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가 아까 환각이 있으면 조현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걸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환각이 있으면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세 가지는 어떻게 구분하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증상이 보이는 기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각이 있는 기간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기 정신병적 장애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미만
보통은 몇 주에 해당합니다. 뭐 갑자기 뭐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뭐 막 뭐 외계인이 어쩌고 막 하면서 근데 한 주 지났더니 괜찮아졌다. 이러면은 단기 정신병적 장애인 거예요. 그런데 1개월에서 6개월 사이면 조현 양상 장애인 겁니다. 얘가 아직 조현병이 될 수도 있고 나았을 수도 있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4개월 전부터 외계인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은 환각이 있죠. 그래서 조현 양상 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병은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현병 관련 문제는 여기 끝입니다. 그래서 환각이 있으면서 이 환각이 1개월 미만이면 단기 정신병적, 1에서 6개월이면 조현 양상 장애 혹은 조현형 예전에는 조현형 장애라고도 불렀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6개월 이상이면 조현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진단이 가장 많이 나오고 치료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치료는 왜 잘 안 나오냐면 이 세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가 똑같이 세컨드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를 투여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클로자핀은 우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클로자핀 경우에는 치료 저항성이라던가 자살을 포함한 굉장히 중증에서만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로자핀을 제외한 나머지 SGA를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현병이고요. 자, 그럼 이제 망상쟁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조금 밑에 쓰고 두 개로 나눠볼까요? 이렇게. 망상장애. illusional disorder네요. 망상은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정확한 일단 디피니션을 알아야 되니까 자, 망상은 있는데 환각을 포함한 환각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죠. 여기 말하는 여러 와에 대한 언어라든지 환각이나 와에 대한 언어라던가 요 밑에 걸 음성 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음성 증상이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진단 기준은 요건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로 있을 법한 망상을 하면 우리가 망상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환각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 두 가지에 집중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외계인이 어쩌고라고 하시면 조현병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나를 욕하는 것 같아. 제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는 망상장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제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막 그러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환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것 같아. 바람 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있을 법한 망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의 사건의 개연성이랑 상관없이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만 말해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내 머릿속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거나 하여튼 이런 이상한 거 있죠. 이상하면 조현병이에요. 근데 실제로 누군가는 바람 필 수 있잖아요. 실제로 누군가는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망상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실제로 있을 법한 망상이 핵심이고 환각은 없어야 되고요. 조현병은 이 환각이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는데 문제에선 반드시 환각이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환각이 있으면 조현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망상장애는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피해망상, 질투망상, 그다음에 색정망상, 그다음에 신체망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주로 문제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요 피해망상이랑 질투망상에서 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피해망상은 뭐냐면 제가 나를 감시한다거나 누가 혹은 괴롭힌다고 믿는 겁니다.
감시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누군가 CIA 요원은 누군가를 지금 감시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투망상은 의처증입니다. 이제 뭐 바람을 핀다, 의처증입니다. 의부증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핀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질투망상이고요. 주로 문제가 요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색정망상 같은 경우는 이제 도끼병이죠. 제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체 망상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던가 아니면 내 몸에 벌레가 산다라던가 이런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망상장애로 진단하시면 되겠다. 치료 같은 경우는 똑같이 얘도 SG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치료보다는 진단이 많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없이 무조건 치료가 SGA이기 때문에 세컨드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망상장애는 몇 가지 조금 특징이 있는데요, 치료에. 이 사람이 지금 망상을 보이잖아요. 그 망상의 사실 여부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망상의 사실 여부에 논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겠다거나 그럴 수 없다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참 불안하시겠네요 하고 불안에 공감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유도 망상 장애라고 아기가 엄마가 자꾸 망상을 하니까 아기도 망상이 전파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피해자와 환자를 좀 분리해줘야겠다. 그런 것들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의 핵심은 조현병과 망상장애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분장애죠. 기분장애. 크게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가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사실 조금 뻔해가지고요. 대부분 그냥 조금 딱 명확한 그런 기준이 있고요. 보통은 이제 우울 장애가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우울 장애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울 장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요 우울 장애랑 그다음에 정상 애도 반응을 구분하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굉장히 빅두네요. 이거랑 정상 애도 반응을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주요 우울장애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죠. MDD로 우리가 사용하는 주요 우울장애 같은 경우는요. 진단 기준이 또 있습니다. CPX 할 때 다 하시죠? 그래서 하루 종일 우울하거나 그러면서 혹은 일상생활에 흥미가 떨어지는 요 하나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죄책감, 피로, 불면, 체중 감소, 식욕 저하, 아니면 또 있죠? 여러 가지 등등 많죠? 또 불안, 이런 집중력 저하, 이런 것들이 많은데 5개 이상. 자살 사고도 있네요. 자살 사고 이렇게 이 중에 5개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진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하루 종일 우울하거나 일상생활에 흥미가 떨어진다라는 워딩이 있으면 대부분 주요 우울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SSRI를 주로 퍼스트 라인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SNRI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면서 하나를 골라라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자살 위험이 높거나 계속 자살을 시도했다거나 아니면은 몇 년간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나아지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임신 중인 경우에는 약물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기 경련 치료인 ECT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요즘 최신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 주요 우울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약물이 문제라면 이걸 투여할 게 아니라 약물을 중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요 우울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종류별로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스테로이드입니다. 무슨 진통제를 맞고 있다, 뭐 관절통에 진통제를 맞고 있다,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베타블로커인, 뭐 프로프라놀롤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구 피임약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론이라고 C형 간염 치료제 등 만약에 이런 것들을 복용하고 있으면 약물이 우울증의 원인일 수 있겠다. 그래서 치료로 SSRI도 있을 수 있지만 치료로 가장 중요한 게 원인 약물을 중단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우울하긴 우울한데 하루 종일 우울하거나 일상생활에 흥미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뭐 빡센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우울 장애보다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면서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여기는 CF라고 할까요? 그거는 지속성 우울 장애라고 부릅니다. persistent depressive disorder인데요. 얘 진단 기준 요겁니다. 일단 경미한 증상이어야 됩니다. 이게 또 요즘 최신 개정에는 PDD를 뭐였죠? MDD를 동반한 PDD 뭐 이런 말도 있긴 하던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MDD 진단 기준을 만족하며 5년이든 10년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MDD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PDD는 정답으로 지속성 우울 장애가 나오려면 무조건 경미한 증상이어야 됩니다. 요런 게 이제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있거나 5개를 만족 안 하거나. 경미한 증상이면서 2년 이상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단 기준을 만족한다면 우리가 지속성 우울 장애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문제가 경미한지 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 모든 거를 다 따져볼 수도 있겠죠. 요 모든 걸 다 따져볼 수도 있는데 가장 핵심은 이런 단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가능하다. 직장 생활이 가능할 정도면 MDD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정도는 어차피 데피니션에 다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엔간치 구분이 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데 진짜 헷갈리는 거는 이제 정상 애도 반응이랑 구분하는 거고 요게 요즘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옵니다. 자, 정상 애도 반응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같은 약간 상실, 이제 상실에 대한 정상적인 정서 반응입니다. 자, 정상 애도 반응의 핵심은 우울함은 있는데 이 우울의 주체라고 해야 되나요? 대상이 고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엄마 생각을 하느라 우울할 수도 있고요. 엄마가 죽었으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너무 그렇네요.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따라가기 위해서 나도 죽어야겠다. 그러면 자살 사고도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생각나서 하루 종일 우울하다. 하루 종일 우울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생각하느라 밥도 못 먹겠다 하면은 식욕도 저하되어 있죠. 체중도 빠졌다 하면 막 이렇게 몇 개 하다 보면은 주요 우울 장애의 진단 기준을 만족해 버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요게 대상이 고인이어야 된다. 요런 말이고요.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여기에는 대부분의 이제 직장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경미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워딩을 하려면 이 우울의 대상이 고인이다. 그래서 죽고 싶을 수는 있지만 그냥 뭐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죽어야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뭐 너무 보고 싶다거나 뭐 그 사람 대신 내가 죽었어야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울의 대상이 고인인 게 원래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문제를 낼 때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죠? 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은 직장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워딩을 넣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가능하면 MDD가 아니고 상실이 있다면 정상애도 반응, 상실이 없이 2년 이상 지속됐다면 지속성 우울 장애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얘도 약간 지속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12개월 정상적인 애도 반응이
정상적인 애도 반응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이거를 어디있죠? 지속성 애도 장애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12개월, 1년이네요.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해야겠다. 1년 이상 지속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지속성 애도 장애의 경우는 직장 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MDD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슬프다는 얘기죠. 하지만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울의 대상이 고인인 게 중요하다. 이건데 문제를 풀어보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뭔가 정상에도 반응인데 자꾸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직장 생활이 불가능하고 1년 이상 지속됐으면 지속성 애도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는 이제 이 직장 생활이 가능한 거로 포함해서 이 정상애도 반응과 주요 우울 장애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분 변화의 마지막으로 기분 장애의 마지막으로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바이폴라 디스오더죠. 자, 요거는 이제 핵심이 조증의 지속 기간이 핵심입니다. 조증이라 하면 뭐 기분이 올라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조증의 지속 기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조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얘는 이제 조증 사파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우울 사파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1형 바이폴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조증의 4일 이상이야. 물론 일주일 미만이어야겠죠? 4일 이상이면 이거를 경조증 사파라고 부릅니다. 요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막 6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일 이상이면 경조증 사파라서 이때는 우울 사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일단 2형 바이폴라인데 요거는 우울 사파가 필수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뭐 기분이 들뜨고 어쩌고 막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답 1번 뭐 1형 바이폴라, 2번 2형 바이폴라, 3번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문제를 풀 때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조증이 있겠죠. 이 조증의 지속 기간을 봐야 됩니다. 이 조증이 막 2주야. 바로 이렇게 다른 문제 볼 필요 없습니다. 지속기간 2주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1번 이거예요. 1형 바이폴라. 만약에 지속기간이 5일이다. 이러면 이거 경조증 사파네? 우울한가? 하고 우울을 찾아. 우울이 있네? 그러면 2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은 조증이 있는데 4일이 안 돼. 4일이 안 되고 우울 사파도 며칠 지속이 안 돼. 그런데 이게 계속 2년 이상 지속돼. 2년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순환성 장애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다. 그래서 조증의 기간이 중요하고요. 일주일, 4일 외우셔야 되고 4일이 안 되고 2년 이상이면 순환성 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무드 스테빌라이저죠. 무드 스테빌라이저를 쓰는데 최근에는 그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것까지 문제가 출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얘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2형 바이폴라 같은 경우에는 경조증과 우울사파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조증이면 환자의 치프 컴플리먼트가 조증이면 그때는 발프로에이트나
아니면은 카바마제핀을 위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환자가 우울하면 라모트리진을 사용합니다. 근데 크게 상관없으면, 그러니까 선지에 리튬이 있으면 보통은 리튬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리튬은 정확하게는 급성 사파보다는 지속적인 예방에 조금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극단적인 조증 사파 같은 경우에는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환청이나 공격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세컨드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를 조금 병용 투여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극성 장애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앞에 스키조프레니아랑 뒤에 여기 우울증이랑 둘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정신병적 증상이랑 그 주요 우울 장애에 특정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만 조금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주요 우울 장애 특정형이 있는데 약간 특수한 경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멜랑콜리형이 있습니다. 얘는 특히 즐거운 기분이 들지 않는 게 특징이다. 자, 뭘 해도 즐겁지 않고 코미디 프로를 봐도 웃음이 나지 않고 이런 즐거운 기분이 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욕 증가와 수면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비전형 우울 장애도 있습니다. 얘는 특징적으로 과도한 수면과 과도한 식욕을 특징적으로 한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정신병적 우울장애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너무 우울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치매할 때도 가성치매처럼 너무 우울하면은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우울해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청이 보일 수도 있고요. 갑자기 너무 우울하면서 외계인이 보인다던가 이런 환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얘랑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게 조현정동장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정신병적 우울장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우울해서 빵을 사야 되는데 정신병적 증상이 생겨버리는 거죠. 조현정동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울과 MDD와 조현병이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정신병적 우울장애는 메인이 우울이야. 근데 너무 우울해서 정신병이 증상이 동반되는 거고요. 조현정동장애는 그냥 두 질환이 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워딩은 뭐냐면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우울하지 않을 때도 기분 사파가 없을 때도 환각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조현정동장애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할 때만 환각이 있다던가, 우울한 게 심해지면 환각도 심해지고 우울한 게 나아지면 환각도 나아진다거나, 그러면 이쪽이고요. 우울과 상관없이 조현병 증상이 있으면 이 조현정동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크게 문제 잘 나오지 않는 파트니까요.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핵심은 요거 환각 있으면 조현병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환각 있으면 조현병이다. 환각 없고 뭔가 헛소리를 하는데 나를 죽일 것 같다던가 헛소리를 하는데 실제로 있을 법해. 그래서 보통은 요거 감시한다던가 괴롭힌다던가 싫어한다던가 아니면은 바람을 핀다던가 요런 게 이제 실제로 있을 법하면
망상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울장애랑 정상애도 반응을 구분하는 게 중요했다. 우울장애는 정확하게는 하루 종일 우울하고 일상생활에 흥미가 없는 게 하나를 포함한 다른 여러 가지 중에 5개 이상이어야 되지만 보통은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런 거를 주로 주고요. 정상애도 반응은 너무 슬프지만 뭐 직장생활은 가능하다던가 딱 봐도 뭔가 슬프긴 슬퍼도 그 슬픔의 대상이 정해져 있다던가 이러면 이제 정상 애도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지속성과 지속성 애도 장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는 조증의 지속 기간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이면 다 필요 없고 바로 1형, 4일 이상인데 우울사파도 있다. 그러면 2형, 4일도 안 되고 우울사파도 별로 지속이 안 돼.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2년 이상 지속되면 순환성 장애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들은 진단 기준, 그래서 진단 기준이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